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실패, 그것은 경험이자 노하우. 거리의 간판을 보면 시대상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튀어야 사는 세상이라서 그런지 예전과 같지 않게 재미있는 간판들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어느 중국집 간판은 진짜루라는 이름을 내걸었고 신당동의 떡볶이집은 알아버린 며느리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 호기심에라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쉽게 잊히지 않을 이름들이다. 구매 욕구도 불러일으키고 소비자에게 강한 인식을 심어주니 돈 안 드는 훌륭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라 하겠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울어야 한다. 나를 알리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울어야 한다. 적극적인 아이만이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떡이라도 입에 넣을 수 있다. 자신의 욕구를 알리고 쟁취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서 가능한 일이다. 나는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가난한 고학생이었다. 대학교 입학 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학기에 한 번 1만 원을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해 준다는 학자금 융조에 관한 안내가 있었다. 동기들은 남의 일이라는 듯 무관심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사정이 달랐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할 처지에 학자금 융자 제도를 놓칠 수는 없었다. 당시 1만 원은 현재 2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 학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금액인데다가 지도 교수님의 도장까지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큰 금액도 아니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융자금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주위에 어려운 형편을 알리기 싫은 자존심도 한몫했을 것이다. 나는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생처로 달려가 융자 신청 서류를 받아 내용을 꼼꼼히 작성한 후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다. 고학해야 하는 형편을 전하고 융자금을 학비에 보태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준비한 말을 덧붙였다.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혹시 가정교사 자리가 나오거든 주선 좀 해주이소. 사실 나의 목적은 융자금이 아니었다. 지도 교수님께 어려운 형편을 알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다. 가정교사 자리를 부탁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렇게 받은 융자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바로 다음날 전액을 상환했다. 융자금이 공돈은 아니지 않은가. 빚을 진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대신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했다. 그렇게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행정실 게시판에 나를 찾는다는 지도 교수님의 공지가 붙었다. 어려운 형편에 고생이 많지.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겠네. 어려운 환경에도 학업의 열의를 잃지 않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내게는 정말 커다란 기회이자 은혜였다.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교수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행운이 또 찾아왔다. 4학년이 되자 1년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역시 지도 교수님의 추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자 신청했던 융자금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어려운 형편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학기마다 융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도 교수님께 도장받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오죽 어려우면 1만 원의 융자를 받기 위해 학기마다 도장을 받으러 올까 관심을 보이리란 믿음을 가졌다. 한마디로 교수님께
떡 하나 달라고 열심히 울었던 것이다. 무관심은 칼보다 무섭다. 뛰어난 능력도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 아무리 뛰어난 진주라 해도 조개 속에 갇혀 있으면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적극적으로 나를 알리고 자신을 팔아야 한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모든 일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가난이나 위기 역시 버티면 지나간다. 하지만 그 속에 기회를 잡아야 조금이라도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목이나 자존심 혹은 체면에 발목을 잡히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 기회 역시 지나가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유치작전. 6일 약국이 워낙 외진 곳에 자리하다 보니 동네까지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시내버스 얘기는 약국에 모여 앉은 사람들의 단골 메뉴였다. 어른들이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 늦은 밤 돌아오는 아이들도 걱정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내버스에 대한 열띤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가 말했다. 약사님요, 우리 동네에 시내버스 하나 없는 건 너무하지 않는겨? 하긴 산동네나 달동네도 아니고 거주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닌데 시내버스 하나 없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탁상공론만 하며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시청에 끊임없이 민원을 넣어왔기 때문이다. 얘기가 나온 김에 시내버스 노선 유치 작전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먼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 서류 작성이 가능한 분들에게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했다. 버스 노선이 필요한 이유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시청에 제출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약국에 오면 마산시 운수과에 전화를 하게 했다. 이렇게 한 달여가량 우리의 뜻을 모아 시청에 전달했다. 그리고 동네의 다방으로 30여 명의 주민들을 모았다. 나는 동사무소의 사무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다방으로 불러내고 주민들 가운데 앉게 했다. 사무장님,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이소. 대표자들이 시청으로 가서 협상 후 연락을 드릴기라예. 황망해 앉는 사무장을 뒤로하고 나를 포함한 5명의 사람들이 시청 운수과로 찾아갔다. 시청의 운수과장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금 교방동 다방에 버스 노선 문제로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무리 진정서를 내고 항의 전화를 해도 대답이 없어서 시장실을 점거하기 전에 우리 대표자들이 먼저 찾아온 기라예. 교방동 사무소 사무장님도 거기 계시니 함 확인해 보이소. 운수과장은 바로 다방으로 전화를 걸었다. 사무장은 사태가 매우 심각하니 어서 버스 노선을 만들어 줘야 할 것 같다는 대답을 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주민들의 눈치 보기 바쁜 사무장에게는 정말 심각한 사태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를 취해준다는 운수과장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리고 정확하게 2주가 지나고 우리 동네에는 버스 노선이 신설되었다. 동네 사람들을 모으긴 했지만 시장실을 점거하거나 무력을 행사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고성방가나 물리적 충돌 없이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기대하던 것 이상의 결과를 얻어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물론 그 바탕에는 주민들과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알리고 얻어낸 값진 결과였다. 매일 성공하는 사람 대 매일 실패하는 사람. 아기들은 일어서는 것을 배우지만 이상하게도 어른이 되면 주저앉는 것을 배우게 된다.
실패한 경험이 많을수록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도태되었다는 얘기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눈앞의 두려움 때문에 백기를 들면 당장 심신은 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곧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돌아온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광고 카피도 있다. 불가능을 본 적이 있는가? 눈에 보이거나 질감을 느낄 수 없는 허상일 뿐이다. 보이지도 않는 불가능 따위에 자신을 내버려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면 매일 성공하는 사람과 매일 실패하는 사람의 생활 태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매일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행복하게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지각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지켜 제 시간에 출근하였다면 이를 성공으로 느끼고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일 실패하는 사람은 큰 것을 성공하고도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뭐뭐 때문에 라는 핑계를 붙이는 것이다. 나는 대학교 4학년 때 경영학을 독학했다. 경영학 원론이라는 책을 10번 이상 보면서 경영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경영에 대한 꿈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약국을 하면서도 약국을 경영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엠베스트도 마찬가지였다. 2000년 메가스터디가 창립되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메가스터디는 손주은 사장이 전력을 쏟아부은 땀의 산실이다. 당시 나는 부사장으로 손주은 사장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 메가스터디가 성장 가도를 달리던 2002년 말 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을 위해 독립을 결심했다. 엠베스트를 창업할 당시만 해도 고등부 위주의 온라인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아무래도 집중력 떨어지는 중학생들에겐 얼굴을 맞대는 오프라인 강의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말없이 응원해주던 가족들도 탄탄한 회사의 부사장이 낫지 시장성도 없는 사업에 무모하게 뛰어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나는 뜻을 함께하는 직원과 메가스터디에서 책상 2개를 빌려 창업을 감행했다. 사실 교방동의 6일 약국과 다를 것 없는 시작이었다. 당시 나는 엠베스트의 CEO이자 사원이고 홍보맨이자 회원이기도 했다. 강사와 직원, 회원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렇게 나 혼자 시작한 회사에 한 명의 직원, 한 명의 강사, 한 명의 회원이 더해지면서 오늘의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렇게 엠베스트는 창립 8개월 만에 중등부 온라인 사업에서 1위를 차지했다. 창업 4년 만에 20배의 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2006년 11월 모 회사인 엠베스트와 합병하여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다. 약사로 출발한 내가 제조업체를 거쳐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하등의 연관관계가 없는 나의 이력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성공의 이유를 묻는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성공하는 습관을 매일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가 날기를 무서워하면 둥지를 떠날 수 없고 물고기가 헤엄치기를 무서워하면 드넓은 바다를 볼 수 없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작은 성공을 거듭하다 보면 큰 성공에 대한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반복해서 시도해보면 용기가 솟는다. 경험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만든 작은 성공들이 어느 정도 쌓이면 제법 부피가 느껴질 때가 온다. 양적으로 팽창했다는 의미다. 시줄과 날줄을 엮어야 천을 짤 수 있듯이 질과 양이 동시에 상승하는 노화를 쌓으면 웬만한 일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 문제는
성공의 크기에 연연하지 않고 매일매일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다. 큰 도전이 두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먼저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워 자신의 습관과 신념, 성실함과 친절, 노력과 열정을 승리로 이끌자. 이는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 없는 자신만의 든든한 성공 자산이 된다. 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마다 주위의 반응은 무모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50% 이상을 성공시켰다. 문제는 단 한 번에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진 덕분에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흔히들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한다. 혹은 시작했더라도 한두 번의 시도 끝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나는 가능성이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7전팔기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공의 월계관이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할 것은 없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자 노하우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준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